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방광이 망가져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밤마다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검사 결과는 늘 정상이라고 하는데 몸은 분명히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통증도 없고 특별한 병도 없는데 왜 밤이 되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시계를 확인하며 아직 새벽이라는 사실에 한숨을 쉬고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좀처럼 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이렇게 깨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저녁에 물을 마셔서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탓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피로는 쌓여만 갑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 이승호입니다. 올해로 85이 되었고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같은 질문을 안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왜 저는 밤에 자꾸 깨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나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신장과 방광 검사도 모두 정상인데 매일 밤 두세 번씩 꼭 잠에서 깨셨습니다. 스스로는 물을 줄이고 음식을 싱겁게 먹으며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오히려 잠은 점점 더 얕아지고 낮의 피로는 깊어졌습니다. 그분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고장난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약이나 치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습관이 왜 몸을 안심시키고 깊은 잠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밤에 깨는 현상은 우연도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몸은 다시 스스로의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그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밤에 잠에서 깬다는 하나의 현상만 놓고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서두르지 말자고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고 원인을 단정해버리면 문제의 핵심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깨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질병으로 인해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방광이나 전립선, 신장에 분명한 이상이 있어 소변량이 늘거나 통증, 불평함이 동반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검사 수치나 영상에서 비교적 명확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치료 방향도 비교적 분명하고 약물이나 시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더 자주 마주치는 경우는 다른 쪽입니다. 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영상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으며 기능 검사 역시 문제없다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통증도 없고 소변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밤마다 비슷한 시간에 꼭 한 번, 두 번씩 잠에서 깨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대개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거나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은가 봅니다 하고 걱정을 안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해버리면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신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잘못 짚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 잠은 점점 더 얕아지고 낮의 피로는 쌓여만 갑니다. 수천 명의 밤에 깨는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경우의 문제는 장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조율하는 시스템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방광이나 신장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밤이 되면서 과하게 예민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잘 버티고 넘어가던 작은 불균형이 밤이라는 조용한 시간대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검사도 다 정상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저를 깨우는 겁니까? 아주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밤에 깨는 이유를 특정 장기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몸 전체의 긴장과 조절 상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왜 어떤 사람들은 물을 참을수록 또 음식을 더 싱겁게 먹을수록 오히려 잠에서 더 자주 깨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위해 선택한 행동들이 왜 밤에는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 가운데에는 밤에 깨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물을 참기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이 되면 컵을 멀리하고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어도 지금 마시면 또 깨겠지 하며 애써 참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향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원인을 하나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분들의 공통된 생각은 거의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오늘 밤은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낮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밤만 되면 깨니 자연스럽게 저녁의 물 섭취가 원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 선택을 하실 때 대부분은 스스로를 굉장히 이성적이고 절제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줄이기 시작한 뒤 오히려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 깨던 분이 두 번 깨고 두 번 깨던 분이 세 번 깨면서 점점 잠이 더 얕아집니다. 분명히 물은 덜 마셨는데 왜 더 자주 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제 진료실에서 아주 익숙한 문장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소변의 양이 아닙니다. 실제로 밤에 깨는 분들 중 상당수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방광이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깬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불평함이나 신호 하나에 몸이 먼저 반응해 깨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소변을 처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이 끊기는 것입니다. 물을 참으면 몸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부 환경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예민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 상태를 경계 모드라고 부릅니다. 마치 밤새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경비처럼
몸이 깊이 쉬지 못하고 늘 주변을 살피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몸이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을수록, 줄일수록 몸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악순환입니다. 편해지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몸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물 말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번에는 물과 함께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당연하게 여겨온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선택 역시 선한 의도와는 달리 밤의 잠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 염분을 거의 끊다시피 하신 분들입니다. 심장과 신장에 좋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실제로 많은 건강 정보가 싱겁게 먹으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선택은 매우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 습관처럼 보입니다. 국은 맹물처럼 드시고 반찬은 간을 거의 하지 않으며 외식은 최대한 피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음식 관리는 정말 철저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밤에 자주 잠에서 깨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조심하는데 왜 잠은 더 나빠질까요? 라며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낮에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검사 수치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밤만 되면 몸이 편안해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습관이 예상과 달리 수면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간 같은 유형의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싱겁게 먹는다는 하나의 원칙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염분 섭취가 극도로 줄어든 상태에서는 몸이 수분을 유지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낮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밤이 되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싱겁게 먹는 것과 안전한 것은 언제나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제 임상 경험에서 나온 솔직한 관찰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한 요소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다른 쪽에서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밤이라는 시간대와 만나면 수면에 영향을 주는 신호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질문을 품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괜찮다가 왜 밤에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과 음식이라는 선택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낮과 밤에 몸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낮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걷고 밥도 잘 먹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말 속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낮에 괜찮다는 사실이 오히려 밤의 문제를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몸이 낮 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자신을 보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심장이 비교적 빠르게 뛰고 혈압도 어느 정도 유지되며 온몸의 순환이 활발합니다.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몸은 작은 불균형쯤은 스스로 조절해버립니다. 물을 조금 덜 마셔도, 염분이 조금 부족해도 혈관과 신경은 힘을 모아 그 상태를 임시로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느낍니다. 몸이 조용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하루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보상작용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오후에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리가 조금 무거워도 나이 탓이라 넘기고 입이 마른 느낌이 들어도 참고 지나갑니다. 몸은 그 신호들을 바로 문제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은 버틸 수 있으니 넘어가자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낮 동안 쌓인 작은 어긋남들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 피곤함이 살짝 남아있어도 활동으로 덮이고 생각할 틈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몸은 아직 괜찮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말까지 더해지면 그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걱정합니다.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이 낮이라는 시간 속에서 묻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낮에 괜찮다는 말은 밤에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밤중 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낮은 몸이 버티는 시간이고 밤은 몸이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대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낮 동안 몸은 계속해서 보상을 합니다. 부족한 수분을 아껴 쓰고 순환을 조금 더 빠르게 돌리고 신경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작은 불균형은 결국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밤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움직임이 멈추고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분들이 밤이 되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급한 소변도 아닌데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이는 고장이 아니라 낮 동안 미뤄두었던 조절의 결과가 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낮에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순간 몸은 진짜 상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밤이 되면 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왜 그 변화가 수면을 깨우는 신호로 이어지는지 말입니다. 낮과 밤의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낮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불을 끄고 누워있는 동안 우리는 쉬고 있다고 느끼지만 몸 안에서는 낮 동안과는 다른 조율이 시작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밤에만 잠에서 깨는지 끝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심장은 속도를 늦춥니다. 낮 동안 바쁘게 뛰던 심박은 점점 차분해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간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말초로 보내지던 혈류량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몸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이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순환의 변화가 밤에는 훨씬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중요한 전전 조건이 하나 더 겹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로 수분과 전해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낮 동안 물을 아끼고 염분을 극도로 제한해 온 몸은 이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보상 장치들이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은 점점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흐름은 느려지고 미세한 순환은 더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율신경계는 아주 민감해집니다.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 모드로 전환합니다. 낮에는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신호도 밤에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방광에서 오는 아주 미세한 압박감, 실제로는 소변이 많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경계는 이를 확인해야 할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몸은 잠을 깨웁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반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한 건 아닌데 그냥 눈이 떠졌어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해서 깬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깨어난 것입니다. 밤중 각성의 상당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방광이 고장나서도 아니고 신장이 일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몸 전체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각성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밤에 깨는 건 고장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몸이 지금의 상태로는 완전히 내려놓기 어렵다는 신호이며 내부 환경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알림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억지로 참거나 더 제한하려 들면 몸은 더 강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균형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다시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온 한 가지 요소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소금이 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몸의 안정과 깊은 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소금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의 표정이 먼저 굳어집니다. 소금은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는 소금을 간을 맞추는 것 혹은 줄여야 할 대상으로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몸 안에서 매우 중요한 균형 장치로 작동합니다. 몸속에서 소금,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은 혈관 안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물만 충분히 마신다고 해서 그 물이 항상 혈관 안에 안정적으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전해질이 함께 있어야 물은 제자리를 지키며 순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맞을 때 혈액은 너무 묽어지지도 지나치게 끈적해지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신경계가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오랜 기간 무너졌을 때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는다는 선택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나치게 싱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고 반찬은 간을 하지 않으며 외식도 최대한 피합니다. 이렇게 염분 섭취가 극도로 줄어들면 몸은 수분을 혈관 안에 붙잡아 두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마신 물이 혈관 안에 머물지 못하고 조직 사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현상은 낮 동안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잘 붓지 않는다, 소변이 잘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안에 수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부족해진 순환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조절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신경계는 조금씩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낮에는 이 변화가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심박과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움직임도 많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를 보정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느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괜찮음은 안정이 아니라 보상 위에 세워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몸은 조용히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듣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싱거운 상태가 계속되면 수분은 점점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낮 동안 조직에 머물게 됩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오후가 되면 몸이 처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밤과 만나면서 비로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흐름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낮 동안 조직에 머물러 있던 수분이 밤에 누웠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순환계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왜 잠을 깨우는 신호로 이어지는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변화가 밤에 어떤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밤이 되어 몸을 눕히는 순간 낮 동안과는 전혀 다른 일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와 하체의 조직 사이에 머물러 있던 수분이 몸이 수평이 되면서 서서히 다시 순환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미 긴장과 불균형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염분과 수분의 균형이 잘 유지된 몸이라면 이 수분 이동은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혈관은 여유를 가지고 수분을 받아들이고 신장은 큰 부담 없이 이를 처리합니다. 몸은 이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깊은 휴식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나치게 싱겁게 먹고 수분을 아끼는 습관이 이어져 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조직에 머물러 있던 수분이 한꺼번에 순환계로 돌아오면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조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소변량이 많지 않더라도 신경계는 이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특히 밤에는 심박과 혈압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몸은 이를 확인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각성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건 짠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다음 날부터 더 싱겁게 식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문제의 본질이 짠 음식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극단으로 치우친 선택이 만들어낸 균형의 붕괴입니다. 몸은 늘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합니다. 너무 많아도 부담이고 너무 적어도 불안합니다. 염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줄어든 상태에서는 혈관이 수분을 안정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낮 동안에는 조직에 흩어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몰려옵니다. 이 반복이 이어질수록 밤마다 신경계는 긴장 상태로 전환되고 잠은 점점 더 얕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짠 음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 말은 결코 가볍게 드리는 조언이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은 밤이라는 시간에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밤에 깨는 문제는 어느 한 음식이나 한 습관의 잘못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긴장과 불균형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불균형을 더 쉽게 고착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 많은 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쳐온 저강도 염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용한 염증이 어떻게 신경계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밤에 깨는 문제가 단순한 습관이나 한두 가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밤중 각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요소, 바로 저강도 염증입니다. 저강도 염증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이 나지도 않으며 당장 일상생활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염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검사에서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편함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문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은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 안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용한 염증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곳이 바로 미세순환입니다. 작은 혈관들이 충분히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지 못하면 조직으로 가는 혈류는 조금씩 불안정해집니다. 낮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밤처럼 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시간에는 이 작은 불안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혈관과 조직 사이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몸은 이를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상은 신경계입니다. 저강도 염증은 신경을 직접 자극하지는 않지만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마치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는 상태처럼 자율신경계는 평소보다 훨씬 낮은 자극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겨도 몸은 이를 놓치지 않고 깨어납니다. 실제로 큰 문제가 없더라도 신경계는 먼저 반응해 각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긴장은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스트레스는 신경계를 항상 준비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낮에는 이 긴장이 활동 속에 묻히지만 밤이 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분과 염분의 불균형, 미세순환의 부담,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신경계는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잠은 얕아지고 각성의 문턱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밤중에 깨는 현상은 실패도 아니고 몸이 망가졌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호 반응입니다. 몸이 지금의 상태로는 완전히 쉬기 어렵다고, 무언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신호를 억지로 참거나 무시하면 몸은 더 자주, 더 분명하게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몸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몸이 더 이상 결핍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면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경계 수준을 낮춥니다. 그때부터 잠은 억지로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밤에 깨는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의 선택들이 오히려 잠을 방해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꿀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돕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밤에 잠에서 깨는 문제가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방광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신장이 망가져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핵심은 수분과 소금, 순환, 그리고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밤에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해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여기에 아주 소량의 소금, 그리고 얇은 레몬 한 조각을 더하는 것. 이 간단한 습관은 몸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소금은 그 물이 혈관 안에 안정적으로 머물도록 돕고 레몬은 작은 균형을 정리해 줍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억지로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요령이나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안심하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더 이상 결핍이나 긴장을 느끼지 않을 때 자율신경계는 스스로 경계 모드를 해제합니다. 그때 깊은 잠은 애써 붙잡지 않아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돌아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이 과정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의 반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몸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에서 깰 때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나요? 오늘 이후에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